영민의 잡지사 8호로 18번째 페이지. 뜨거운 토크 열기를 쉼없이 방출하는 에어컨 실외기 같은 남자,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지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곽지식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여름 내내 한번 다루자 얘기했던 주제인데요. 이제 9월이 코앞인데 지금에야 다루게 되었습니다. 지난 여름 정말 소중했던, 없으면 큰일 날 뻔했던 존재 에어컨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매일 뭐 시류 하면서 에어컨 차일피일 미루시더니 정작 에어컨은 완전 철진한 콘텐츠로 하게 되셨군요. 아쉽습니다. 근데 저희 콘텐츠는 뭐 내년 여름에도 내후년 여름에도 끝없이 소비하시기 때문에 그렇군요. 괜찮습니다. 에어컨은 어떻게 세상을 바꾸었는가? 일단 그 에어컨을 만든 인물이죠. 윌리스 캐리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인류를 구했다는 이야기까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SNS에서는 이 윌리스 캐리어야말로 노벨상 타야 되는 거 아니냐, 왜 노벨상 못 받았냐, 이런 약간 농담 반 진담 반 궁금증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두 가지 정도의 원인이 있습니다. 일단 노벨 과학상 종류는 과학의 원리, 기본 원리를 발견한 사람들한테 줍니다. 그리고 그 원리가 발견되어 가지고 그게 뭐 원리 자체가 뭐 되게 아름답고 멋있는 원리다라기보다도 그 원리가 발견되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좀 영향을 미치고 과학계를 좀 뒤흔들고 이런 거를 위주로 노벨 과학상은, 그러니까 뭐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의학상 이런 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리를 발견. 근데 에어컨의 근본 원리는 사실은 캐리어 이전에 다 나왔었거든요. 심지어 캐리어 이전에 비슷한 거를 만들어서 장사하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요? 근데 캐리어가 실용적인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에어컨이라는 제품명으로 성공을 시켜서 널리 보급을 하면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좀 문화적으로 사업적으로 성공을 시켰다라는 거니까, 그런 과학 원리의 발견을 누가 제일 먼저 했느냐라고 하면 조금 뭐 거리가 멀죠. 그러네. 우리 저기 누가 안타깝게 노벨상 못 받았다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한 분야에서 노벨상을 보통 3명까지 공동 수상을 하게 하는데 이 사람은 우선 발견할 때 그 공로로 따지면 4번째 정도의 공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 비껴 나갔다. 누구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발견을 했지만 걔가 열을 먼저 발견했기 때문에 걔는 노벨상 못 받았다. 이런 이야기 가끔 이제 노벨상의 뭐 특징, 뭐 노벨상의 뭐 재밌는 사연 이런 거 얘기할 때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노벨상 이제 스웨덴에서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스웨덴 사람들이 이거 좀 깐깐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과학 원리에 영향을 많이 미친, 그래서 주로 이제 논문으로 발표돼가지고 인용이 많이 되고 그런 거를 위주로 주는 상하고는 일단 상 분야가 좀 안 맞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러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그렇다면 평화상 줄 수 있지 않느냐? 평화상이 오히려 말이 된다. 이게 약간은 우스갯소리기도 하지만 에어컨 때문에 진짜 더워가지고 불쾌지수 때문에 싸워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세계에서 안 싸우게 되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캐리어에게 평화상 정도 줄 수 있지 않느냐? 평화상 뭐 발견을 제일 먼저 해가지고 뭐 평화상 주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데 저는 그거는 우스갯소리처럼 꺼낼 수 있는 말이지만 진지하게도 생각해 볼 만한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합당하다. 저는 뭐 아주 택도한 얘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사실은 저는 약간은 좀 문화적인 차별성 같은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문화적인 차별성? 노벨상이라는 게 이제 스웨덴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노르웨이 스웨덴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초기에 특히 이 캐리어가 한참 활발하게 활동한 1920년대, 30년대, 40년대 이럴 때는 더더군다나 유럽 위주로 세계가 돌아가던 시기에 유럽 위주로 모든 기술이나 뭐 문학이나 평화를 생각할 때 그때 이제 노벨상에 대해서 다 논하게 되었던 그런 배경이 있었거든요. 캐리어는 미국인인가요? 캐리어는 미국 사람이죠. 그렇다 보니까 유럽의 기후를 기준으로 이 에어컨의 가치에 대해서 기후가 스웨덴 사람들의 에어컨이 얼마나 절실한지 뭘 어떻게 알겠습니까? 히터였으면 차라리 참나. 그렇다 보니까 에어컨이 이 뼈저린 가치에 대해서 유럽은 이제 금년에 워낙 유럽의 폭염이 심하게 와가지고 막 프랑스 같은 데서 뭐 에어컨 구하려고 서로 막 싸우고 난리 났다라는 이야기가 보도가 되었을 정도로 막 그 말은 반복해서 반대로 뒤집어 보면 지금까지는 2025년까지 에어컨의 절실함을 프랑스 사람들 잘 몰랐다라는 거예요. 편하게 살았네. 그렇다 보니까 유럽이 여름에 좀 덜 덥잖아요. 그리고 온도가 높더라도 습도 낮은 데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이 에어컨에 대해서 다른 지역만큼 높게 평가를 못한 거예요. 그것도 에어컨의 가치가 노벨상에 잘 평가되지 않은 좀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돌려보면, 세계로 눈을 돌려보면 에어컨이 정말로 역사를 많이 바꿔놨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도 가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더운 나라는
사람이 바짝 집중해서 일을 하기에 좀 힘들기 때문에 낮잠 사람이 잔다? 낮 시간에 낮잠 자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나라는 뭘 되게 힘들게 집중해갖고 해야 되는 그런 기술이나 혹독한 경쟁 속에서 피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산업이나 이런 건 좀 되게 어렵다. 그게 뭐 그 나라 사람들이 뭐 나빠서 게으르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렇게 집중해서 힘들어서 일하기가 어려운 환경이다. 그런 말 많이 그래서 하죠. 열대 지방은 좀 그렇게 막 엄청난 그런 선진 기술 선도 국가가 생기기 힘들다. 뭐 이런 얘기 예로부터 약간 인종차별 비슷하게 하기도 하고 조금 맞아. 진지하게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말이 많았죠. 예. 그런데 세계적으로 급성장해가지고 요즘에 돈 정말 많이 벌고 있는 나라 싱가포르. 열대 지방에 있는 나라거든요. 예. 예, 중국에서 제일 잘 사는 도시가 어디입니까? 지금 중국에 포함되어 있는 도시 중에 홍콩 아닙니까? 더운 데잖아요. 그러네. 아시아에서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하고 한때 되게 경쟁을 많이 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지금 우리나라를 좀 대만. 제꼈다고 이렇게 뽐내는 그런 나라라고 하면 대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대만의 수도 타이베이 되게 더운 곳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이런 나라 다 더운 데 있는데 지금은 세계적인 기술 강국 아주 경쟁이 혹독한 나라라고 하면 아니 프랑스 사람 스웨덴 사람들이 싱가포르 사람들 경쟁하는 거 홍콩 사람들 경쟁하는 거 보면 그 경쟁 옆에서 무서워서 옆에 낄 수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뭐 열대지방 사람들은 게을러서 경쟁을 잘 못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에어컨 때문이다. 지금은 이런 열대지방에도 에어컨이 설치되면 얼마든지 낮 시간에 연속해서 집중해가지고 아주 힘들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될 수가 있거든요. 에어컨 덕분에. 그 실제로 싱가포르의 정치 지도자 같은 사람들 그런 얘기 했습니다. 에어컨이라는 게 정말 세계의 역사를 바꾼 발명품이고 우리 싱가포르를 오늘의 싱가포르로 도약하기에 좀 발명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스웨덴에서 이제 싱가포르로 갈아타시는 건가요? 아니요. 버릴 순 없다. 갈아타야 하여튼 그런 식으로 역사를 많이 바꿔왔고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소득 수준이 이런 열대 지방에 있는 나라들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급격하게 에어컨 수요가 올라올 것이고 그렇죠. 에어컨 수요가 올라오면 그거에 비례해서 그 지역의 산업이나 지식산업 수준이 갑자기 급격하게 성장할 그런 여지도 좀 예상되는 곳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나라가 인도입니다. 인도요. 인도가 경제력이 약하고 전력을 구하기가 힘드니까 에어컨이 나라가 더운 거에 비해서는 많이 보급이 못된 측면이 있죠. 그런데 앞으로 뭐 여러 가지 에너지 관련된 기술이 발전하고 예를 들면 뭐 태양광 같은 게 많이 퍼져가지고 더 쉽게 전기를 많이 끌어올 수 있게 된다라거나 그다음에 인도의 경제력 수준이 오르면 그러면 인도에 폭발적으로 에어컨이 점점 더 많이 팔려 나가게 될 거거든요. 그럼 인도의 에어컨 시장이 되게 거대하게 열릴 것이고 그러면 그때 그 에어컨의 시원함 속에서 집중을 해가지고 더 치열하게 경쟁하는 인도 사람들이 더 놀라운 또 산업을 만들어낼지도 몰라요. 그래서 세계의 그런 경제의 중심지가 생각을 해보면 인도 같은 나라가 2000년 전, 3000년 전 이럴 때는 얼마나 세계적인 선진국가 문명을 선도하는 국가였습니까? 그런 게 에어컨 덕분에 21세기에 다시 찾아올 수 있을지 모릅니다. 에어컨이 진짜 중요하네. 한 가지 좀 뭐랄까요 희소식 비슷하게 얘기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뭐 지금도 세계적으로 따져보면 에어컨 잘 만든 편에 속하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2000년대 초 이럴 때 정말 에어컨 산업이 우리나라에서 정말 잘 될 때에 비하면 싱싱 불어라 때 지금은 에어컨 특히 국내에서 생산해가지고 해외로 수출하는 그 에어컨 수출량 같은 경우 기준으로 보면 옛날보다 세계 순위에서 많이 내려왔어요. 지금은 한국 에어컨이 잘 팔린다라고 하더라도 한국 브랜드를 가진 그 회사가 뭐 딴 나라에 있는 공장에서 뭐 베트남에 있는 공장에서 인도에 있는 공장에서 남미에 있는 공장에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파는 거지 국내에서 수출되어 가지고 건너가는 에어컨은 예전보다 많이 쪼그라들었거든요. 근데 왜 희소식이에요? 그래도 아직은 그렇게 많이 쪼그라들진 않았어요. 그런데 어디가 그걸 다 뺏어갔겠어요? 어느 나라 에어컨이 지금은 세계를 지배하고 있겠어요? 지금요? 동남아. 중국입니다. 중국이구나. 중국 에어컨이 전 세계에 엄청나게 팔려 나갑니다. 그럼 생각해 보면 중국이 원래 전자 산업이 발전돼 있는 데다가 한국하고 가까워서 한국의 기술이나 부품 같은 거를 사와서 배워오기도 좋죠. 더군다나 중국은 중국 땅 내에 진짜 혹독하게 더운 뭐 홍콩 같은 땅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팍팍 팔릴 수요도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너무 이것만 길게 얘기하면 그래서 중국 에어컨이 지금 진짜 잘 됩니다. 그래서 에어컨 시장에서 중국하고 우리가 진짜 피튀기게 경쟁하거든요. 근데 인도에서 한국 브랜드가 좀 잘 되는 편이에요. 그 요거를 우리가 잘 인도 사람들하고 잘 협력을 해가면서 잘 이렇게 키워나가면
인도 사람들을 시원하게 해주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에어컨 대국 대한민국의 그 영광을 다시 가져올 그 날을 인도인들과 함께 그래요. 허황옥 프로젝트 아닙니까? 아, 그렇죠. 예, 김해 가야의 전설에 인도에서 온 허황옥이 왕비가 되어서 네. 가야 나라의 건립에 큰 역할을 했다라는 전설이 있는 것처럼 브랜드 명예도 허황옥을 과감하게 뭐 그런 꿈 꾸어봅니다. 예. 네. 다시 윌리스 캐리어 얘기 잠깐 해보면 캐리어가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제 더위로 고생하니까 에어컨 만든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만든 목적은 뭐였습니까? 윌리스 캐리어 이분이 원래 기계공학 전공하신 분으로 막 그렇게 막 무슨 박사 학위 따시고 이런 분 아니신데요. 근데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윌리스 캐리어 박사로 되게 많이 나옵니다. 왜 그랬냐면 이분이 되게 나중에 성공하신 다음에 이분의 모교 이런 데서 명예 박사 학위를 주셨거든요. 근데 명예 박사라는 거의 의미가 그거지 않습니까? 실제로 박사 학위를 안 줬지만 명예는 줬다라는 거니까 뭐 칭호는 윌리스 캐리어 박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면 캐리어 박사라고도 많이 나옵니다. 명예 박사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신데 이분이 기계공학 전공하셨기 때문에 20세기 초에 이런저런 기계 부품, 기계 장비 이런 거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회사에 취직을 하셨어요. 그래서 약간 기술 담당 반, 영업 담당 반 하는 그런 거 일을 하시면서 회사 생활을 좀 열심히 하셨습니다. 이분이 초창기에 담당해가지고 장사 잘 하셨던 거는 커피 건조기 이런 거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커피편 한번 했었나? 커피 콩 이런 거 로스팅을 잘 해야지. 한번 이렇게 볶아줘야지. 커피는 이제 거기에서 물을 우려내 가지고 커피 차를 마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커피는 건조하고 뭐 로스팅 굽고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커피 건조하는 기계 뭐 이런 거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 이런 거 만들어서 영업하고 이런 일을 하셨거든요. 참 약간 커피 건조기 브랜드 이름하고도 어울려요 좀. 캐리어? 캐리어. 커피 건조기 장사하시는 분이 진짜 에어컨으로 발명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홍콩과 싱가포르의 역사를 바꿀 이럴 꿈 이분 진짜 20세기 초에 꾸셨을까요? 어쩌다 그렇게 된 거야. 그 커피 건조기 뭐 이런 거 하시고 커피 그 콩 건조하는 기계 이런 거 장사하시는데 어느 인쇄소에서 여름철에 습도 높을 때 이럴 때 인쇄를 하면 인쇄하는 잉크가 자꾸 번져가지고 그냥 대충 인쇄할 때는 그래도 그렇게 티가 안 나는데 잡지 같은 거 인쇄할 때 보니까 저기 지금도 이제 인쇄계에서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뭐 2도 인쇄를 한다, 3도 인쇄를 한다, 4도 인쇄를 한다. 그래서 4도 인쇄라고 하면 4번 똑같은 페이지에다가 서로 다른 색깔로 인쇄를 해가지고 4개의 색깔을 조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색깔의 그런 뭐 사진이나 그림을 만들어내는 이런 식으로 칼라 인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런 칼라 인쇄 같은 거를 할 때는 번져가지고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섞여가지고 보라색이 딱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빨간색이 좀 번졌어. 그러면 색감이 막 다 흐트러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태극문이 생기고 막. 그렇죠. 글자 그냥 단색으로 글자 인쇄할 때는 조금 번져도 뭐 글자 획이 조금 굵어 보이고 뭐 이 정도인데 칼라 인쇄할 때 손이 이상하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감이 습도 문제였다. 잉크 같은 이런 게 번지지 않게 제습을 할 수 있는 습도를 좀 제거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제안해 줄 수 없겠느냐라고 캐리어가 다니던 회사에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캐리어 야 네가 뭐 커피 콩 건조하고 이런 것도 했잖아. 네가 가갖고 잘 얘기해 봐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싱가포르의 역사를 바꿀 거라는 거는 상상도 못하고 본인이 이 중국과 한국의 에어컨 대전의 이 원인이 될 거라는 건 상상도 못하고 잉크 말리는 거 건조라는 키워드를 내가 낀다는 커피 콩 말리는 거 했지 뭐 잉크 말리는 거 내가 어떻게 하라고 하면서 갔을 수 있겠죠. 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말리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열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말리는 걸 하자니 그 인쇄하는 장비 같은 데다가 함부로 열나는 기계를 갖다 대기도 뭐 틈도 잘 안 나고 좀 안 좋아 보였나 보죠. 그래서 처음에 제시한 게 뭐였느냐 되게 상식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습기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제습제 약품을 제안을 해줬대요. 처음에는 우리나라에도 하마 우리나라에 그거하고는 다른 제품을 제안을 해줬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참 제품 이름을 잘 제안했지. 그건 진짜 잘 지은 거예요. 그게 진짜 우리나라 문화에 지금 막 뼛속 깊게 자리 잡혔어요. 호감. 지금은 우리가 뭐 꼭 그 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딴 거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떤 지자체에서 사업을 잘못 벌여가지고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라고 하면 예산 먹는 하마 뭐 이런 식으로 다 하마에 비유해. 하마 그렇게 물 많이 먹지도 않는데. 약간 돼지 포지션까지 하마가 다 가져갔어요. 그러니까요. 이름 진짜 잘 지었는데.
그런 류의 제품을 그 하마 제품하고는 다른 성분의 제품입니다. 네. 그걸 제안을 해줬어요. 네. 아마 염화칼슘 이런 거 제안했을 거예요. 제안을 했는데 괜찮았는데 나쁘지는 않았는데 그걸 작동시키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냄새가 안 좋아가지고 고객들이 싫어했대요. 예. 그래갖고 이걸로는 장사가 안 되고 많이 못 팔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접었대요. 예. 그래서 어떻게 습기를 제거하면 좋을까를 궁리를 하다가 이게 전설적으로 나오는 얘기에 따르면 진짜로 아니랬을 수도 있겠죠. 근데 캐리어 선생님 나중에 무용담처럼 이야기해준 그런 이야기에 따르면 본인이 아마 미시간 쪽이었을 거예요. 그런 쪽에 출장을 이렇게 가가지고 기차를 타고 오르내리고 이런 일을 하는데 역사에 안개가 쫙 깔려있는 모습을 봤대요. 뭐 기차역에서 그렇게 안개 깔린 풍경 같은 거 가끔 영화 같은 데 멋있게 나올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호숫가도 있으니까. 그래서 봤대요. 그래서 아름답다. 이런 아름다운 풍경에서 나는 또 뭘 영업을 해보자고 이렇게 연락에 영업을 하고 있는가 뭐 고민도 많이 했겠죠. 근데 그거 보는 순간 그러면 생각이 났대요. 저 안개라는 거는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이 응결되어 가지고 눈에 보이게 된 게 안개 상태가 아니냐라는 그렇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습기를 제거한다라는 게 어느 한쪽 편에서 인위적으로 안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 만들어진 안개를 방 바깥으로 내 던져 버리면 그러면 그 방 안에 있는 습기는 그 내 던져 버린 만큼 꾸준히 제거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굳이 안개로 만들어서 내던져야 돼요? 그냥 왜냐하면 공기 중에 있는 습기만 따로 이렇게 쪽쪽 잡아낼 방법이 잘 없으니까. 잘 모아가지고. 자, 그래서 좋은 지적해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공기 중에 있는 습기만 그렇게 쪽쪽 잡아내지라는 생각을 하다가 캐리어 이분이 안개에 대해서 고민을 했겠죠. 어떨 때 안개가 생기느냐 뭐 이런 거 안개가 뭐 찬 공기하고 더운 습기가 많은 공기가 기온 역전층이 생기고 이럴 때 많이 생기는데 그 뭐 자세한 원리 생각하고 쉬운 거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여름철에 차가운 음료 같은 거를 꺼내가지고 탁자 위에 올려놓으면 그 주변에 송글송글 이슬이 맺히죠. 맞습니다. 차가운 게 있으면 그 주위에 이슬이 응결되면서 물이 맺히는데 그게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이 그 이슬 방울로 변하는 거란 말이에요.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이 이슬 방울로 달라붙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죠? 그죠? 차갑기 때문에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 상태로 있을 수가 없고 물 상태, 액체 상태로밖에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차가운데 겉면에는 액체라는 상태로 변해가지고 그렇게 방울방울 져가지고 모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캐리어가 생각을 한 거죠. 인위적으로 차가운 부분을 만들면 그 차가운 부분 옆에 그 방 안에 있는 공기 속에 있는 습기가 이슬로 맺힐 거다. 그럼 그 물방울을 한쪽으로 쪼르르르 굴러 나오게 해가지고 그거를 모아서 방 바깥으로 빼가지고 뽑아내면 그만큼 공기 중에 있는 습기는 제거가 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해내요. 그래서 제습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냉방시킬 수 있는 기구를 작동을 시키는 그런 장치를 개발한 게 바로 첫 번째 에어컨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에어컨을 에어 컨디셔너라고 하잖아요. 에어 쿨러, 뭐 에어 무슨 뭐 리프리제이터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해요. 그죠? 에어 컨디셔너라고 하는 거예요. 공기의 조건을 맞춰주는 기계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게 품고 있는 뜻이 뭐예요? 습도를 조절해주는 기계라는 거를 원래 이 발명품의 첫 시작에 뿌리가 있다라는 거를 나타내주는 이름이 에어 컨디셔너라는 말이고 그 이슬 모아서 내보내는 그 원리가 지금 집에 있는 에어컨이랑 같은 원리인가요? 그렇죠. 집에 있는 에어컨도 그 물 나오는 그게 항상 있어요. 있죠. 집에 있는 에어컨도 물이 쪽쪽 떨어지는 게 있고 그래서 에어컨 관리 잘못하면 에어컨에서 물이 막 줄줄 떨어질 때도 있고 그런데 그 기능이 지금도 그대로 에어컨에서 돌아가고 있고 그래서 에어컨에 항상 제습 기능도 따로 있죠. 있죠. 그래서 지금도 그 원리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습기가 빠지는 건 알겠는데 열이 어떻게 열도 같이 따라가는 건가요? 그것도 같이 설명 드릴까요? 그래서 그 원리를 지금 우리가 일단 요 습기까지만 얘기해드리고 오케이. 그래서 에어컨은 처음에 습기를 줄여주는 원리로 출발을 한 거기 때문에 지금도 에어 컨디셔너라고 부르는 거고 그래서 영어에서는 그냥 약자로 AC라고도 많이 하고 우리나라는 일본에서는 그 말을 그냥 대충 뭉태기로 잘라가지고 에어컨이라고 하는 거고 가끔 가다가 한자어 많이 쓰는 문서 같은 데서 보면 공조기 이런 말도 쓰죠. 공조기도 공기의 조건을 조정하는 기계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구나. 그게 에어 컨디셔너의
몰랐어. 우리나라에서는 공조라고 하면 약간 다른 뜻으로 쓰는 경우도 있긴 한데 네. 원래 말 뜻은 에어컨디셔너의 번역어고요. 중국어에서는 아직도 콩티아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공조라는 뜻이에요. 중국에서는 아직도 공조라는 말을 에어컨이라는 뜻으로 그대로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핵심적인 부분. 네. 차갑게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이 에어컨으로 습도를 줄여주려면 항상 차갑게 하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죠? 아까 차가운 아이스커피처럼. 부분이, 네. 차가운 부분이 있어야지 거기에 무조건 이슬이 맺히게 해가지고 습기를 제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죠? 네네. 그래서 에어컨에는 항상 차갑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차갑게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공기 중에 있는 그 모든 습기를 다 제거하기 위해서 어차피 다 공기를 다 순환시키고 바람을 내보내고 이런 건 달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에어컨을 작동시킬 때 그 차가운 부분에 냉기를 오히려 바깥으로 더 확산시켜 줄 수 있도록 바람을 돌리면 온도를 주변을 낮춰줄 수 있는 그 역할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차가운 에어컨에서 그러면 차가운 부분이 에어컨에 무조건 있는다는 그게 에어컨의 사실은 핵심 부품이죠, 그죠? 네. 그 부품의 원리는 냉장고하고 동일합니다. 냉장고랑 우리 완전 초창기 때 냉장고 했었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저기 원소 시간에 불소 플로린 하면서 불소 플로린으로 만든 성분을 냉장고의 핵심 원리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때 냉장고 원리를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래서 냉장고가 훨씬 더 먼저 개발됐습니다. 근데 그 아까 그 차가운 부품이라고 하셨던 게 냉매예요? 그 냉매를 냉매를 이용을 해가지고 차갑게 만드는 부품을 거기다 집어넣은 거죠. 네네. 그 냉장고의 원리랑 같다. 그렇죠. 그래서 에어컨에는 냉장고가 들어있는 겁니다, 사실은. 네. 작은 냉장고. 에어컨에는 출력으로 따지면 작지도 않아요. 그래요? 출력으로 따지면 웬만한 냉장고보다 더 센 냉장고가 에어컨 안에 들어있습니다. 예. 자자자자자자자. 그래서 냉장고 문을 열고 앞에 서 있으면 시원하잖아요. 엄청 시원하죠. 시원하죠. 혼나고요, 엄마한테. 그게 그냥 에어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런 거 하면 이때까지 하면 진짜 혼나는데 냉장고 문 열고 거기 계속 이렇게 서 있잖아요. 찬바람 계속 나오죠. 시원하다 하고 계속 있잖아요. 그럼 그것 때문에 이슬이 곳곳에 맺혀가지고 냉장고 밑에서 막 물나옵니다. 맞아. 그때까지 해봤어. 그때까지 하면 진짜 혼나는데. 왜 이렇게 본 기억이 나지? 맞아. 혼납니다. 에어컨은 그 물을 밖으로 빼주는 장치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지 물이 뚝뚝 안 떨어지고 바깥으로 나오면서 습기 제거도 되니까. 그래서 에어컨은 그 물이 그렇게 막 떨어지지 않고 따로 빼내주는 장치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추가로 냉장고에서 그렇게 냉기 맞으면서 서 있으면 냉장고가 쉴 새 없이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냉장고 문 바로 앞에서 바람 맞고 있는 나는 시원하지만 냉장고는 강하게 돌아가면서 그만큼 열기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연력학 제2법칙 때문에 냉장고가 있는 방 전체의 기온은 그러면 무조건 더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는구나. 국소적으로 내 앞에 있는 부분이 조금 차가워지지만 그 옆구리로 나가는 그 뒷부분으로 나가는 열이 훨씬 더 세기 때문에 그 방 전체의 온도는 더 올라가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은 추가로 그 뜨거운 부분만 바깥으로 빼놨어요. 방의 온도를 높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뜨거운 부분이 실외기. 그 부분이 실외기입니다. 그래서 에어컨의 되게 핵심적인 부품들은 다 실외기 쪽에 있어요. 실외기. 거기가 열나고 뭐 고생하는 부품들이 냉장고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다 실외기에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에어컨의 핵심이 거의 실외기예요. 그래서 좀 뮬리스 캐리어 선생이 좀 근본 원리를 생각하면서 보신다면 실외기를 보고 에어컨이라고 하실 거고 우리가 에어컨 본체라고 하는 거를 실내기라고 부르실 거예요. 그렇죠. 실내기를 에어컨이라고 하고 실외기는 다른 개념이라고 막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조작을 하는 게 이제 실내에 달려 있으니까 그게 에어컨 본체고 실외기가 좀 실외기는 별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게 에어컨의 냉장고 얘기하셨으니까 최근에 저기 사진도 띄었습니다만 일본에서는 인간용 냉장고가 그 더위 피서용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대요. 그래서 한 명이 순간적으로 더위를 우리나라에서도 공장 같은 데도 그렇고 그리고 가끔 가다가 뭐 백화점이나 호텔 같은 거 입구에 순간적으로 냉기를 쏴주는 그런 냉각기 같은 걸 설치해 놓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길다랗게 파이프 같은 거 이렇게 뽑아가지고 거기로 찬바람이 쏨쏨쏨 나오는 그런 거를 설치해 놓는 곳들이 있어요. 저게 최선인가? 저게 그럼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가? 그 순간적으로 뭐 강하게 행복해 보이시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런 그 호텔 앞이나 백화점 앞에 있는 그 찬바람 쏴주는 그런 냉각 기계 같은 것들도
그럼 그 앞에 지나가면 찬바람 송송송 나와가지고 순간적으로 되게 시원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열 배출하는 그 구멍이 항상 반대쪽에 어떤 딴 방향으로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은 그 이상으로 뜨거워집니다. 항상. 저분 뒷분에서 작업하시는 분은 더울 수도 그렇죠. 있다. 네. 항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장치네요. 근데 뭐 저런 게 꼭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있죠, 꼭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저쪽은 그러니까 열나는 쪽은 사람 없는 쪽으로 세워놓고 순간적으로 뭔가 시키는 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런 게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작동을 합니다. 예. 냉매는 그럼 어떤 물질로 하는 거예요? 냉매라는 거는? 냉매. 우리가 저기 원소 플로린 편할 때 이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냉장고하고 에어컨 원리가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냉장고든 에어컨이든 어떻게 차갑게 해줄 수가 있느냐?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어떤 물체를 차갑게 한다라는 게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뭔가를 뜨겁게 하는 거는 우리 저기 또 이름 까먹었네. 우리 저기 목요일 날 항상 나와서 구석기 시대 얘기해 주시는 이한용 관장님. 이한용 관장님께서도 뭐 오다 가다 말씀해 주시겠지만 불을 피운다 이런 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불을 사용하는 거는 호모사피엔스 종족이 나타나기 이전에도 했을 법한 진짜 막 수만 년 전 엄청 옛날 기술이잖아요. 그치. 그때부터도 불을 피워가지고 따뜻하게 하는 걸 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 그런데 주변을 차갑게 해준다. 이거는 정말 사실은 생각하기 어려워. 그러네요, 어떻게 주변을 차갑게 해? 진짜 생각해보면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에어컨은 그걸 어떻게 해내느냐? 냉장고는 그걸 어떻게 해내느냐? 기본 원리는 사실은 좀 어이없을 정도로 간단합니다. 뭐죠? 우리가 그 플로린 편할 때도 이야기했고 우리가 뭐 하다가 얘기했더라? 뭐 사람, 인류, 머리카락 뭐 이런 거 하다가도 얘기했는데 땀 하다가 얘기했나? 사람이 땀을 잘 흘리는 동물이다 이런 걸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이 땀을 흘리는 이유가 더위에 버티기 위해서인데 땀을 흘려서 그렇게 액체가 피부 밖으로 나왔는데 그때 바람이 불면 우리 많이 경험하죠. 땀 많이 흘렸는데 바람 불면 추워. 시원하잖아요. 샤워하고 나서 바로 나면 추워.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액체가 있을 때 그게 마를 때 기화열이라고 합니다. 주변에 에너지를 빼앗아가면서 더 열을 빼앗아서 온도를 낮추어주는 작용을 합니다. 열을 빼앗아갈 때. 그래서 더워 이렇게 할 때, 더워 이렇게 할 때, 야 세수라도 한번 해라. 세수한 다음에 부채를 막 붙여주면 그러면 시원하죠.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그거를 알아내고 제가 엄청난 발견을 해냈다고 생각을 하고 주변 친구들한테 내가 더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어. 세수 한번 한 다음에 부채질하면 진짜 시원해. 이러면서 막 동네방네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그걸 발견했다라고 생각하신 게 남다른데요. 진짜 과학자의 머리잖아요. 그만큼 더위를 버틸 수 있는 방법을 주변에서 저에게 아무도 얘기 안 해줬던 게 아닐까요? 그래서 그걸 막 얘기해줘. 친구 한 3명까지는 막 그거에 설득되면서 와 제시가 대단하다 막 이렇게 했었는데 선생님한테 얘기하니까 되게 어이없어하면서 다 아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시던데요. 그 방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냉장고나 에어컨 속에는 그렇게 물 같은 거를 뿌리고 그거를 말릴 수 있는 바람을 불게 하는 그게 장치돼 있습니다. 그럼 그게 이렇게 마르면서 주변을 식혀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물보다 훨씬 더 쉽게 잘 마르는 게 있으면 그 효과가 더 세게 잘 생기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물보다 더 잘 마르는 그런 물질을 가져와가지고 사용하면 좋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우리 저기 주사 맞을 때 알코올 이렇게 소독한다고 바르면 되게 시원하잖아요. 물보다 더 잘 마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물보다 훨씬 더 잘 마르는 걸 사용하면 효과가 더 좋겠죠, 그죠? 술을 넣어도 돼? 예를 들면 하다못해 그런 거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그거를 물을 계속 뿌려주면 물을 계속 퍼다가 사용해야 되잖아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한번 물을 뿌려가지고 그 물이 마르고 나면 다시 그 말라서 수증기가 된 물을 한쪽으로 돌려가지고 그걸 다시 응축시켜서 원래 물 상태로 되돌려가지고 계속 재활용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말라서 기체로 변한 상태에 있는 거를 다시 액체로 쉽게 되돌릴 수 있는 물질이면 더 좋아요. 그러면 계속 보충해줄 필요가 없으니까. 어떤 물질인가요? 그런 거 찾아 쓰면 돼요. 초기에 많이 사용하는 암모니아 같은 거, 이산화탄소 같은 거 이런 게 어느 정도 그게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가져다가 사용을 하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특징으로 가정에서 사용할 것 같으면 그게 누출된다거나 사고가 났을 때 너무 위험하거나 독한 물질이면 안 좋겠죠. 그래서 인체에 무해한 물질이면 좋아요. 그래서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물질을 냉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안 좋은 기계 같은 경우에는 물로도 할 수 있어요. 물로도. 그럼 진짜 요즘에 에어컨이나 냉장고보다 형편없는 기계가 나오고 암모니아나 이산화탄소 정도만 사용해도 대충 냉장고나 에어컨 같은 기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암모니아 괜찮나요, 인체? 하나도 안 괜찮죠. 그런데 암모니아가 싸고 효율이 좋기 때문에 지금도 간혹 가다가 대형 냉장고나 업소 같은 데서는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끔 가다 사고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암모니아 불도 붙거든요, 암모니아에. 그래서 가끔 가다가 뭐 그러니까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아유 이게 되게 막 옛날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냉기하고 불은 반대니까 내가 냉동고에서 작업을 할 때는 불에는 안전하겠지. 이건 되게 위험하네. 근대 화학 이전식의 사고 방식입니다. 라부아지 뭐 이런 거 설명하면서 한번 말씀드렸죠. 불이라는 건 물하고 반대가 아니다. 물질의 이름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아무리 차가운 거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암모니아라고 하더라도 산소하고 반응을 하면 불 붙습니다. 그래서 화재 나는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조심해야 그래서 돼요. 냉기가 있는 데라고 해가지고 화재를 조심 안 하면 안 되는 건 아니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런저런 단점이 있는 냉매를 많이 쓰다가 1930년대 경이었을 거예요. 미국의 한 화학자가 최고의 냉매를 발견해냅니다. 정말 쉽게 빨리 잘 마르고 빨리 잘 마른 다음에는 약간만 작업을 해주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고 액체 상태로 다시 돌아가고 물 안 퍼도 사람이 막 들이마셔도 거의 아무 해가 없고 만들어 보면 만드는데 비용도 별로 안 들고 뭡니까 그게? 최고의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무엇이오? 그 물질이 바로 우리가 플로어링 편할 때 얘기했던 CFC라는 물질이거든요. CFC. 그래서 이 물질을 정말 많이 사용을 했어요. 이 물질이 있었기 때문에 싱가포르가 발전할 수 있었다, 홍콩이 발전할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에어컨 냉장고에 우리가 수많은 음식들을 상하지 않고 신선하게 먹을 수 있게 된 거. 돼지고기, 쇠고기 냉동으로 유통되는 거, 고등어, 대구 냉동으로 유통된 거, 명태, 동태 유통되는 걸 우리가 마음껏 먹을 수 있었던 거 다 CFC 덕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거 덕분에 세계의 수많은 냉장고 에어컨들이 사용이 좋게 저렴하게 나와가지고 정말 세상을 바꿨습니다. 프레온 가스랑 다른 거죠? 그겁니다. 그건가? 같은 건가? 그런데 1970년대가 되다 보니까 이거 우리 프레온 가스는 우리가 시간이 얼마쯤 있죠? 좀 많이 한 30분 지났거든요. 벌써요. 근데 프레온 가스는 이제 지구가 이제 그 세계가 협력해가지고 이제 오존층 회복됐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거만 얘기합시다. 그럼 에어컨 괜찮아요 이제 막 써도? 그래서 플로린 편에 이거 좋다는 거야 싫다는 거야? 이거 인상을 쓰고 따보면 좋다는 거야 싫다는 거야? 우리 플로린 편할 때 한 말 그래서 신나게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건 약간 이거는 그냥 재미삼아 드릴 만한 이야기인데 신나게 쓰고 있었는데 1970년대쯤 했을 때 유럽 사람들이 미국의 과학 기술을 압도하는 유럽의 원조 과학 강대국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엄청난 첨단 기기로 선보인 것 중에 뭐가 있었느냐? 콩코드라는 비행기가 있었어요. 콩코드 초음속 여객기. 부루마블에 있는 거. 전투기 같은 속도로 엄청난 속도로 막 2-3시간이면 대서양을 건너서 파리에서 뉴욕으로 간다라는 그런 비행기를 만들어가지고 막 엄청 이런 마법의 비행기를 우주선 같은 비행기를 만들었다라고 할 정도로 유럽 사람이 엄청 뽐냈거든요.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 좀 싫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겠지. 자존심 상하죠. 근데 미국 사람들이 보면 좀 싫잖아요. 저는 그것도 사실 큰 이유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콩코드가 화제가 되면서 저런 비행기가 진짜 날아다녀도 괜찮은가 이런 거를 사람들이 좀 찔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콩코드 같은 초음속 여객기는 보통 비행기보다 훨씬 더 높은 데서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저 높은 데서 저렇게 강한 제트 엔진을 가지고 비행기들이 막 날아다녀도 환경이 파괴되지 않느냐. 사람들이 그런 걸 막 연구를 했어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뭐에 관심을 갖게 됐냐면 지구의 성층권에 있으면서 자외선이 너무 강하게 있는 거를 막아주는 오존층이라는 구역이 있거든요. 근데 저렇게 높은 자리에서 초음속 여객기들이 콩코드 같은 것들이 유럽 사람들이 자랑한다면서 뽐내면서 만들어서 날아다니는 저런 게 저렇게 많이 날아다니면 오존층이 파괴되지 않을까? 이런 거를 사람들이 막 의심하면서 막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말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약간은 그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냉장고 에어컨에 많이 사용하던 CFC가 바로 오존층을 파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게 된 거예요. 70년대 후반 이때쯤 돼가 80년대 초 이때쯤 돼가 90년대에도 막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이 논란이 많이 있을 수 있는 문제잖아요. 뭐 오존층이 구멍 나면 구멍 났다 보이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어떻게 구멍이 났으면 그게 얼마나 진짜 CFC 때문인지 증명하는 거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80년대에 대기 이런 오염을 연구하던 미국의 과학자들이
남극 오존층 탐사대라는 탐사대를 꾸며가지고 미국 정부 프로젝트로 남극의 오존층을 탐사하러 실제로 탐사대를 꾸려서 과학자들이 얼마나 생고생을 했을까요? 남극에 그 험한 데 갈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래서 맑은 공기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들이 졸지에 남극 한복판에 가가지고 오존층을 탐사를 합니다. 탐사를 해보니까 심각할 정도로 남극의 오존층이 파괴됐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가지고 CFC가 원인 물질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세계에서 기득권에 있던 국가들이 이제 자기들이 신흥시장한테 밀릴 것 같으니까 CFC 쓰지 말자 해가지고 오존층 복구된 얘기는 하셨잖아요. 그렇죠. 쇼츠로도 나왔어요 저희가. 많이들 보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 그거에 대해 하나만 더 보태면 그때 당시에 기술이 발전된 나라는 CFC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을 이미 개발해 놓은 상태가 됐을 때쯤 해가지고 그래 새 운동장으로 가자 금지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개발된 게 HFC입니다. HFC. 그리고 다시 한번 그때도 그 얘기할 때 말씀드렸는데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런데 HFC 그래서 계속 쓰고 있어요. 지금도. 1989년에 몬트리올 의정서로 CFC를 금지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90년대 이후로는 HFC로 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HFC 중에서도 싸고 저렴하고 구형으로 사용하던 거는 지금은 기후 변화를 많이 일으킨다라고 해가지고 HFC 중에서도 HFC 종류가 여러 종류 있어요. HFC 중에서도 더 비싼 신형 HFC로 갈아타야 된다라는 국제 규약들이 지금은 또 실시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또 갈아타야 돼요 또. 에어컨에도 HFC가 들어가요? 에어컨에도 HFC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새 규제가 발효된 데 판매할 때는 구형 HFC가 아니라 신형 HFC로 바꿔서 갈아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플로린 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물질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가 울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이런 냉매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로 뭐 연구도 하고 제품 개발도 하고 있죠. 또 새로운 시대에 대비를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벌써요. 요 얘기 한번 듣고 싶다고 합니다. 에어컨이 미국의 도시 지도까지 바꿔놨다. 또 미국 대선의 판도를 바꿨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 이제 싱가포르 얘기 너무 하기 싫은 티를 바꿔주시네요. 아니. 저희 이제 에디터들이 궁금해하고 있어요. 아까는 싱가포르, 홍콩 그 이야기 했던 거하고 이제 같은 이야기고요. 원래 미국의 뭐 플로리다라든가 이런 남부의 도시들은 여름철 되면 너무 더우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 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 에어컨이 있으니까 훨씬 더 살기가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인구가 불어나고 그리고 나이 많은 그런 연령대의 사람들이 좀 따뜻한 곳에서 휴양 비슷하게 노후를 즐기기 위해서 플로리다 같은 데로 많이 이사를 오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서 남부 지역의 인구가 불어나고 또 아무래도 좀 연령이 많을수록 사람이 보수화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보수 유권자들이 많이 생기고 이래가지고 에어컨 때문에 뭐 미국의 대선 지도가 바뀌고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하는데 인구에 따라 뭐 그 정치인도 많이 뽑고 이러니까. 근데 뭐 저는 그렇다. 싱가포르나 뭐 홍콩이 발전한 거에 비해서는 뭐 하시고 싶은 에어컨 관련 얘기 중짜로. 중짜를 허용해 주신다고요? 중짜로 하고 마무리하시죠. 근데 중짜가 요새 좀 약간 인플레이션처럼 너무 과대해진 경향이 있긴 한데. 우리나라의 최초의 에어컨은 뭐냐라고 해가지고 한때 되게 많이 퍼져 있던 이야기가 석굴암의 습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설치한 에어컨이 우리나라 최초의 에어컨이다라는 저희 이야기가 어제 박광일 쌤이랑 석굴암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막 찾다 보니 그런 얘기 있더라고. 그 얘기가 많이 퍼져 있는데 그러니까 석굴암에 에어컨이 되게 보급되기 전부터 에어컨을 설치를 한 것은 사실이고 그게 되게 초기인 것은 맞습니다만 그게 최초는 아닙니다. 최초는 아니다. 최초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석굴암에 에어컨 설치하기보다 훨씬 더 앞서서 캐리어 선생님이 에어컨에서 본격 시작한 지 한 뭐 10년 정도 조금 더 지나가지고 우리나라에 여기저기 에어컨 많이 설치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이야기를 길게 해보면 재미. 예를 들어서 극장 이런 데 에어컨 많이 설치됐어요. 초기에. 왜냐하면 특히 뭐 영화 이런 거 상영하려면 밀폐해야 되잖아요. 야외에서 영화를 상영하는데 낮에 상영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끔찍해. 그러면 여름철에 장사를 못 해요. 극장이. 진짜 가기 싫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어컨이 발명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여름철 블록버스터가 나올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네요. 여름철 우리 요즘은 블록버스터 하면 여름에 많이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름철 블록버스터의 시조로 일컫는 분이 이제 스티븐 스필버그 이런 분이거든요. 전에도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여름철 블록버스터의 원조로 크게 히트시킨 영화가 뭡니까?
스티븐 스필버그 스티븐 스필버그 최초의 메가히트잖아. 조스 이런 거 성공시켰거든요. 그렇지. 근데 그 이후로 그래 여름철에 시원하게 극장에서 그런 후련한 액션 영화 이런 거 봐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에어컨 이전에 야 더운데 무슨 극장 왜 가? 좀 문 닫았고 에어컨에 그게 원래 문화였는데 에어컨 때문에 그렇게 바뀐 겁니다. 네네. 우리 놀란 감독님이 오디세이 이것이 영화로 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었던 거 에어컨이 없었으면 할 수 없는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진작에 30년대 극장이라든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그다음에 관공서 이런 데 에어컨이 이미 설치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극장에서 이런 거 광고도 많이 했어요. 1950년대 60년대 이럴 때 우리 극장은 냉방 설비 완비 막 이러면서 막 무슨 뭐 미국의 그 캐리어 선생님 회사 막 그런 아이콘 막 괜히 극장 옆에 막 붙여놓고 경쟁력이었구나. 그래서 그런 거 많이 할 정도로 에어컨이 많이 좀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산 에어컨을 처음으로 개발한 사람 누구냐? 한국산 에어컨을 처음 개발한 사람? 네, 사람이 누구냐? 그게 이제 소비자 제품으로 대량 생산돼 가지고 많이 퍼진 거는 지금도 사업을 에어컨 사업 잘 하고 있는 우리나라 굴지의 전자회사에서 만든 뭐 60년대 이럴 때 나온 조그마한 에어컨이 최초다 이런 이야기가 뭐 인터넷 검색하면 많이 나옵니다. L 회사요? 네, 그럼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뭐 그 회사가 이제 양산형으로 소비자 제품으로 많이 판매한 걸 뭐 최초라고 충분히 얘기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런데 그런 거뿐만 아니라 옛날에 어차피 에어컨이 그렇게 대다수에게 많이 팔리는 제품도 아니었으니까 소수에 판매하는 에어컨이라고 해서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캐리어 선생님은 무슨 뭐 이런 인쇄소에다가 납품한 거를 최초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정말 최초는 뭘까라고 하면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원종기 사장이라는 분 얘기를 많이 해요. 어디서 들어본 조남인데. 원종기 사장이라는 이분이 원래 뭐 하던 사람이었느냐. 원래 재활용 제품 재활용 이런 거 하던 사람이었어요. 재활용 이런 폐품 이런 거 수거되면 그 중에 쓸만한 거를 분류해가지고 그거를 원료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재판매하는 그거를 하시던 분이었어요. 재활용 업체. 청계천 쪽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옛날에 이런 조그마한 여러 뭐 철공소 이런 거 공작소 이런 것들 가게들이 청계천에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뭐 옛날에 90년대 초 이럴 때만 해도 청계천에 있는 회사들이 힘을 합치면 청계천에서 뭐 우주선도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런 식으로 여러 재활용 용품들을 모아놓으면 그걸 선별을 해가지고 이거는 저쪽 회사에 김씨 아저씨한테 주면 이거 좋다고 하면서 2,000원 주고 사가겠다. 요 부품은 철공소 곽씨 아저씨한테 판매하면 5,000원은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하시던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뭐 고물상 하시던 분이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청계천에서 고물상 하시던 이 분이 주로 이제 미군 부대나 이런 거에서 재활용품으로 나오는 그런 것 중에 전자 제품, 전기 제품을 버리면 부품 하나가 고장 나가지고 보통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해체를 해가지고 2대, 3대를 재조합을 하면 웬만한 게 돌아가는 제품을 만들 수 있다. 그런 걸 하나하나 보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재활용품을 재생해가지고 돌아가는 값싼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파는 사업을 청계천 구석 한 귀퉁이에서 하고 계시다가 이분이 냉장고 부품, 에어컨 부품 이런 거 나오는 거를 재활용 부품을 조합을 해가지고 에어컨을 만들어내는데 와 무슨 저기 아이언맨급인데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좀 옛날 비유를 하자면 약간 맥가이버 이런 느낌으로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 최초의 에어컨으로 보는 의견이 꽤 많아요. 청계천 고물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원종기 사장님이 시작한 그 회사. 브랜드 원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왜 이거를 최초로 하느냐.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장사 이것저것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뭐 이거 라디오도 해갖고 팔아보고 뭐 무슨 뭐 선풍기도 해갖고 팔아보고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에어컨은 진짜 혁신적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이분 말고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나 봐요. 에어컨이 잘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에어컨 공장을 차립니다. 진짜로 제대로 된 에어컨 공장을 차립니다. 그래서 이분이 에어컨 공장이 성공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에어컨 공장을 계속 키워가지고 이런 냉방기 계통의 공장으로 중견 기업까지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 분야를 확장해가지고 에어컨 내부에 돌리려면 동작해야 되는 부품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뭐 펌프라든가 이런 것들 다 개발해가지고 그것도 사업으로 넓혀서 이분이 대기업을 차립니다. 대기업까지. 그래서 이분이 한 70년대, 80년대 이럴 때 우리나라의 에어컨 판매하는 주요 대기업이었어요.
이분 왕이네. 이분 혼자서만 커나온 건 아니고 뭐 딴 지방에 있는 회사하고 서로 협력도 하고 뭐 합병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큰 회사를 일구시게 됩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는 뭐 반도체 회사에 들어가면 그 먼지가 들어가지 않아야 되니까 먼지 제거하는 기계 이런 거를 반도체 공장에는 많이 세워놓거든요. 그런 것도 이 회사에서 이분 고물상에서 에어컨 재조립하는 걸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반도체 회사에 먼지 제거하는 기계까지도 이분 공장에서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런 공기를 다루는 각종 기계 및 부품, 에어컨을 납품하는 브랜드를 쭉 키워가지고. 그분 지금 뭐 하시냐고 하는데 자꾸 하셨나요? 지금 자꾸 하셨고요. 아, 예. 이분 그래서 이 에어컨 바닥에서 한때 이분 브랜드 유명했습니다. 재벌이 되십니다. 이름이 뭔데요? 원종기 사장. 아니 그 브랜드 이름이. 브랜드 센츄리 에어컨이라는 브랜드로. 센츄리 에어컨. 센츄리 에어컨이라는 브랜드로 이분이 재벌 되십니다. 근데 이제 뭐 아들 때로 내려오고 손자 때로 내려오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이제 사업이 부침도 있고 뭐 손도 바뀌고 투자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이분 아드님인가가 케이블 TV 사업으로도 한번 성공하시고 막 이랬어요. 지금은 무슨 벤처 투자 뭐 이런 거 하실 텐데. 그런 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 하실 텐데. 예.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 자체 개발 에어컨의 원조는 청계천 한 귀퉁이에서 고물상 하던 젊은이의 꿈이 서려 있는 발명품이었다. 그럼 이런 것도 그러니까 좋네요. 우리나라가 경제 개발이 좀 공짜로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경제 급성장하던 시절에 이렇게 모든 걸 걸고 자신의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도전하려는 이런 청년 사업가들이 맞습니다. 많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이 좀 잘 갖춰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여기까지가 딱 양심이었는데 21초만 양심의 마지노선이 딱 좋았는데 방금 비양심으로 가시겠다 이거. 20초하고 비양심으로 간다. 가시죠.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름철에 사람들이 더울 때 좀 어딘가로 피서 가고 싶다 이런 마음 많이 갖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좀 연구를 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서울시 이런 데서 조사를 아니면 뭐 중구 이런 데서 조사를 해가지고 청계천 한국 에어컨 발상지를 약간 명소로 좀 꾸며보면 어떻겠느냐. 거기에 뭐 조그마한 뭐 이런 카페 같은 공간이라도 만들어가지고 에어컨 바람 인간 누구나 냉장고 이런 거. 에어컨 누구나 마음껏 쐬볼 수 있는 그런 곳. 최고의 에어컨의 어떤 그런 전시되어 수 있는 곳. 이곳이 지금 세계 시장을 휩쓸고 있는 사실은 중국에 조금 밀리고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중국 다음 정도는 노리고 있는 한국 에어컨의 발상지다. 이런 거를 청계천 한 켠의 기념으로 만들어봐도 좋지 않겠느냐. 안 해줄 것 같은데요. 아니면 제가 그래서 이안도 있어요. 이안도. 우리나라 국내에서 에어컨을 지금도 되게 많이 생산하고 있는 에어컨 성지라고 할 만한 공장, 아까 방금 말씀하신 L 브랜드 이런 데서 에어컨 많이 생산하는 공장이 창원에 있거든요. 창원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참원이잖아요. 참치 얘기도 했는데 참치가 좀 거시기 참치가 잘 안 되시면 지금도 전 세계인에게 에어컨을 공급하고 있는 그런 에어컨의 성지, 시원함의 성지, 쿨타운, 쿨시티로 창원의 그런 여름철 에어컨 피서 성지를 좀 개발해도 좋지 않겠느냐. 감히 지역에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참치, 쿨, 트리플 C 타운. 알겠습니다. 세상을 바꾼 에어컨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도 별로 부끄러워하시지도 않네요. 곽지시 작가와 함께 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